그리고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어떤 면역학적인 어떤 용어가 그거를 발견했던 분들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어되지 않은 면역, 과도하게 올라간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고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병리적 증상이 염증하고 알러지.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너무 높으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만성염증이 유지가 되면 어디가 뚫리냐면 뇌가 뚫립니다. 근데 코로나 전후로 가장 위상이 많이 변한 비타민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이 생약학 박사님이라고. 예. 저는 천연물 전공을 했고요. 천연물이요? 네, 그러니까 생약학, 약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고 천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한잔하고 논문 있는 약사로, 한잔 약사로. 네. 지금 닉네임이 한잔약사로 어제 들었는데. 네, 한 잔을 좋아해서. 네. 이게 건강이랑 또 한잔이랑 이게 매칭이 되진 않는데. 이게 왜냐하면 건강해야 한 잔을 오래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한 잔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죠, 사람이. 건강에 나쁜 것만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잔은 건강에 안 좋죠, 그죠?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거를 우리가 잘 챙겨서 했을 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걸 드시는 것도 있고, 추구하는 모토가 지속 가능한 한 잔을 하기 위한 건강관리법,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영양제를 이용한.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게, 건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할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면역력인데. 그렇죠. 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아마 면역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03년도에 면역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서 크기가 한 이 정도였다면 지금 교과서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건 늘어나고 있어요, 면역은. 그리고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어떤 면역학적인 어떤 용어가 그거를 발견했던 분들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중들한테는 팬데믹 전후로 아마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겁니다. 네.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역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면역력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워죠. 힘은 세면 좋은 거죠. 네. 약하면 나쁜 거고. 그렇지만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센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약해도 좋은 게 아니죠. 면역이라는 거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작년에 노벨상을 탔던 부분들이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찾은 거예요. 저도 그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강하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 좀 너무 강했을 때도 무슨 부작용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어되지 않은 면역, 과도하게 올라간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고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병리적 증상이 염증하고 알러지. 염증이나 알러지가 면역이 높으면 생기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제어가 안 됐을 때 생기는 겁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다 제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시스템이 진정이 안 됐을 때, 그때 생기는 게 염증 반응이고요. 네. 비만세포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특정한 항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왜냐하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되는 병리적 증상이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면역 체계가 너무 과활성화됐을 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면역 체계의 어찌 보면 활성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감기에 잘 걸린다던가,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T세포를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역이 결핍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기에 걸려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면역이 너무 낮으면.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너무 높으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이 너무 컸을 때 발생하는 거. 그건 이제 알러지나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염증하고 알러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염증 반응도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어되지 않는 면역 체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어되지 않았다는 거는 고삐 뿔린 겁니다. 과활성화되면은 이걸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되지 않은 경우가 아토피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면역 체계가 정말 중요한 엄청 것처럼 중요하죠. 느껴져요. 네. 이런 거를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면역이 흔들릴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식사 잘하는 거, 식사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하게 수면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역 체계가 흔들리는 경우에 가장 요새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한 10년 정도 사이에 단숨에 이제 학계를 완전히 쫙 이렇게 올라온 테마가 장 건강입니다. 장은 현재는 소화기관,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그걸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를 하는 소화기관으로만 평가가 됐었는데 현재는 면역기관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 주변에 면역세포들이 한 70%를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지 면역세포들이 적정하게 훈련을 받고 면역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면역체계가 성숙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단 아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도 장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 면역체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을 때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장 건강. 제가 듣기로는 장 건강이 요즘 그 알츠하이머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에서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장 틈이 헐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독소나 유해균이 체내로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럼 걔네들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지를 하고 만성염증이 유지가 되면 어디가 뚫리냐면 뇌가 뚫립니다. 아, 그래요? 예,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뇌 장벽이라고 해서 blood-brain barrier라고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렇게 뭐가 장벽이 있는 게 아니고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 밖에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벌어질 수 있냐면 염증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만성염증.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전신에 만성염증이 퍼질 수가 있고 이 만성염증 때문에 두뇌를 지키고 있는 장벽이 헐거워지면 독소나 유해균이나 뇌 내에 있지 말아야 될 애들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뇌질환이나 여러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장 건강이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장이 정말 중요하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장 건강과 관련된 논문은 지금 뭐 1년에 뭐 수천 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장 건강과 관련해서는 관련 학계의 가장 메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그 태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아도 이제 장기가 생기는 그 시점이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산모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전반적인 장기의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가 먹은 음식을 입으로 먹질 않아요. 혈액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때까지는 뭐 현재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양수를 이렇게 애들이 장기가 다 일단은 10주 정도 되면은 다 형성이 돼요. 뭐 그때까지는 엄마 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피를 만들려면 철분이 있어야 되고 두뇌 건강이 되려면 뭐 오메가3나 뭐 엽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장기가 일단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20주, 이제 30주 넘어가기 시작하면 태아가 그 안에서 양수도 먹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태아 수준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현재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태아 수준에서부터 그 양수를 통해서 미생물을 섭취를 하고 태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연분만한 애들은 엄마의 질내에 있는 유익균을 먹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장 건강의 근간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럼 없겠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태아 안에는 자연분만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도 미생물이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가 태아가 있으면서 배가 불렀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엄마의 위장 중에 장, 이 부분이 약간 헐거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유익균이든 그 안에 있는 세균들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그게 모유로 이전이 돼요. 애가 태어난 다음에 초기 뭐 몇 개월, 뭐 3개월 이때 모유수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좀 장 건강은 진짜 신기한. 장 건강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그럼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장내 세균 총이에요. 장내 세균.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유익균도 있을 수 있고 유해균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10% 정도는 유익균이고 10% 정도는 유해균이에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상황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들이 우리 장 속에 있다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현재 의약품 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한테도 이제 장에 미생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걔네들이 근육도 만들고 막 하는데 그런 게 또 연구가 돼서 또 이렇게 인체에도 이렇게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종간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조금 아, 이게 조심스러운. 시간이- 그렇죠. 아직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종간 장기 이식이라고 해서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뭐 심장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뭐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세균총이 사람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도 예전에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유산균 하면은 덴마크 유산균을 많이 꼽습니다. 그쵸. 무기로. 우리만큼 마늘을 많이 먹을까요? 덴마크 사람들이? 김치 먹나요? 안 먹죠. 아니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원래는 해야 돼요. 뭐 장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따로 한번 테마를 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네.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장 관련해서도 장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소재들에 대해서도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산균이 답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에도 유산균이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면역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이라고 장 하셔서 건강. 네.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있죠. 또 하나 또 대표적이게 들 수가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네. 비타민 D랑 장이랑 다른. 그거는 좀 결이 달라요. 사람들은 비타민 D 하면은 뼈 건강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쵸. 근데 비타민 D가 코로나 전후로 가장 위상이 많이 변한 비타민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그 태양 받았을 때. 맞아요. 첫 번째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가 혈중 농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코로나의 중증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처음에는 상관관계로 나왔는데 상관관계보다 더 인과관계라고, 원인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강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과관계로 다 밝혀졌고,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햇빛 볼 시간이 없잖아요. 특히 실내 생활 많이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요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선크림 바르잖아요. 네. 그 선크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 죽어질 수가 없거든요.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7-8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비타민 D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고, 실제로 많이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도 좋은데, 면역이라고 하는 거, 면역 체계에 좋은 소재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막아줘요. 비타민 D가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주변에 들리는 소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D나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먹는 걸로는 흡수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식품에 있는 비타민이나 네. 영양제 비타민이나 영양제 비타민을 거짓말로 네. 그 함량을 속이지 않는다면 네.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영양제로 먹어도 특별히,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했던 것들 있잖아요. 비타민 D에 대한 임상시험, 네. 뭐 마그네슘에 대한 임상시험, 이거 다 식품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약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죠? 근데 거기에 다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메가3에 대한 임상시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식품에서 흡수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식품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D의 인덱스, 비타민 D가 그람당 얼마가 들어가 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후향적 연구, 좀 더 적극적으로 임상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똑같은 양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영양제로 복용을 하고 효능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로 복용을 하시더라도 그게 영양제에 그 적힌 그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나 이러한 규제나 관리의 어떤 세기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셉니다. 좋다는 뜻이죠. 좋긴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소재를 잘 안 받아들여. 기존에 있는 소재들만 계속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라고 딱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장 건강, 비타민 D,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면역 체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아이들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딱 그 두 개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랑 장 장 건강. 건강. 장 건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 건강은 이제 뭐 유산균도 있을 수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될 수도 있고, 사균체, 죽은 균체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유산균밖에 모른단 말이죠. 이 유산균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
세균총이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랑 친해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은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유산균은 유산균이 아니에요. 유산균은 유산을 생성하는 균인데 비피도박테리움 거기 속에 속한 애들은 원래는 유산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유익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유익균을 도와주는 균들이라고 보시면 그게 돼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게 프로바이오틱스. 그게 유산균. 뭐 소위 말해서 우리의 유산균. 그리고 유산균 또는 유익균.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유익균의 밥이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속속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현재까지는 사균체, 균을 죽여서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산균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유산균을 한번 먹고 장에 정착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하나씩 먹을 필요가 없죠. 걔네들은 들어왔다 바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일시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먹잖아요. 유산균도.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냥 일시적으로 환경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유익균,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의 밥이 되는 건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매운 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굳이 복용해서 나쁠 건 없지만 저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추천드려요. 프리바이오틱스. 왜냐면은 장내가 원래부터 건강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런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프리바이오틱스만 드셔줘도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번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유익균이 더 많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충분하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사균체, 균이 죽은 사람으로 말하면 시체 정도로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사균체의 세포막이나 세포 내 구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익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밥이네요, 걔네들. 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거지. 약간의 어찌 보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유산균은 지원군을 그때그때 조금씩 보내주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굴량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사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사기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좋게 하기 때문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이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쓰레기장이 됐다. 그럼 내가 살기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늑하게 만든 꽃도 한번 심어주고. 나한테 맞게끔. 그럼 내가 생활하고 성장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친구처럼 유산균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유익균 자체가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게 두 개가 면역 쪽에는 가장 기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의 소재들은 얘기할 것들은 있죠. 근데 일단 우리가 1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처음에 챙겨야 될 것은 그거 두 개다. 너무 많아지면 이제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보통 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당뇨라든지 혈압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당뇨나 혈압이나 이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비타민 D나 뭐 장 건강에 좋은 뭐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먹을 때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러면은 저는 유산균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유산균은 어차피 살아있는 균이 있고 우리랑 계약을 맺은 균이에요. 공생관계, 공생. 나도 걔네한테 밥을 주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을 주잖아요. 그죠? 공생관계인데 이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약하고 면역체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면역체계가 굉장히 많이 처져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보고된 경우가 있어요. 유산균인데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65세 이상의 약이랑은 상관없어요. 장 건강하고 비타민 D랑 이런 고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 약은 전혀 상관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산균은 1번으로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65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요? 단백질 같은 경우가 실제로 면역세포들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단백질 중에 뭐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뭐 글리신이라고도 하고 글라이신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염증 반응을 굉장히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요. 과거에 코로나19 시기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그 증상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부분 다 고령자예요. 왜? 저는 노화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름도 생기고, 그죠? 네. 주름이라는 게 수분이 빠지니까 생기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 빠지니까 이 피부를 지탱을 못해서 이렇게 주름이 근육이 지는 점점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근데 실제로 논문도 그런 많고요. 단백질의 함량과 체내 단백질의 함량과 면역 체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분들은 면역 체계를 좀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장 건강하고 비타민 D 섭취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또는 콜라겐 같은 경우를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콜라겐도 단백질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단백질의 좀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닭가슴살이나 이런 소고기나 이런 것들이 그쵸.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거 소화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콜라겐 파우더나 아니면은 좀 파우더는- 갈아서 드시든가, 단백질을 갈아서. 뭐 갈아서 드시든가, 뭐 어쨌든 그건 편하게 드시면 되시고, 치아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단백질 실제로 고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시기 힘드시단 말이죠. 네네. 그럴 때는 저는 아미노산 보충제를 이제 헬스장에서 네. 그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네. 산양류도 좋고, 네. 저는 뭐 산양류. 한약류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이뮨 관련해가 이뮨 파우더, 아미노산 파우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아무래도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어요. 정말 오늘 면역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깊은 내용을 말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시청자가 스스로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면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당 수치나 혈압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가 없어요. 면역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면 좋으냐, 만성염증이 있다는 거는 약간 과체중이거나 피곤하시거나, 뭐 저도 그렇지만 잇몸염증이 막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게 면역 체계를 조금 다잡아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면역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혈당 수치는 딱 재면 수치가 나오죠. 네. 혈압도 뭐 120에 뭐 80 이렇게 나오죠. 면역은 체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염증 수치면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CRP라고 해서 뭐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재는 게 아니고, 염증 수치라는 것도 재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염증 수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을 때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감기나 이런 급성 염증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부분 만성 염증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면역 체계랑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진짜 평소에 그냥 자기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적정 체중이에요. 체중이 증가하면은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번째가 장 건강이에요. 장 건강이 얼마만큼 잘 확보가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당연하겠죠. 꾸준한 운동, 이거 뭐 다 답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면역은 내가 필요 없을 때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 잘 챙겨. 뭐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네. 더더욱더 얘네들은 뭔가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측정하는 것만이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면역이에요. 왜냐면 당뇨는 어쨌든 딱 체크해서 내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혈압도 보면 되잖아요. 그죠? 보면은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면역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은 본인이 진짜 건강하실 때 잘 챙기시는 게 좋다. 비타민 D, 장 건강, 네. 그 다음에 과체중 되는 걸 막는 거. 체중이 증가하면은 면역 체계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기 네네. 때문에 지방이 염증의 원인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과도화된 지방이 염증. 이것도 뭐 진화론적으로 할 말이 많긴 한데 우리 몸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뚱뚱했느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이거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성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체중 막기, 장 건강, 그다음 비타민 D는 꼭 챙기기.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